사이버대학 김경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제 발달장애인도 부족이 필요하다라는 주제로 오늘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내용에는 제가 이제 연구해 온 것도 있고, 나 그리고 2시간 동안 수업 듣고 온다. 응? 수업 듣고 온다고, 수업. 수고를 좀 하겠습니다. 컴퓨터 인터넷으로 하는 수업 듣고 온다고. 인터넷으로 하는 음소거를 나, 옛날에 알았는데, 네, 이제 수업 듣고 온다고, 수업. 수업하러 간다고? 아, 여기서 내가 공부하러 간다고. 학교 가는 게 아니고. 음소거 하겠습니다. 제가 잘 필요하면 몰랐어요. 한 분 한 분씩. 상의의 A. 네, 다 음소 됐죠? 네, 음소거 부탁드립니다. 네, 아닙니다. 지금 말씀 계속 드릴게요. 예, 저는 이론적으로도 돌봄을 공부를 하는 사람이고 또 아이를 키우면서 발달장애인 할까 이제 이런 것도 좀 많이 고민을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두 가지 차원의 얘기들을 좀 같이 나누려고 이제 합니다. 이제 저는 보건의료학부는 있지만 저는 공부를 보건 쪽으로 먼저 했던 것은 아니고요. 저는 문화인류학자입니다. 문화인류학에서는 우리가 무슨 공부를 하냐면 이제 인류, 문명, 조금 큼직한 것들을 이렇게 접근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조금 작게는 뭐 특정 문화가 왜 다른 문화하고 다르냐. 예를 들자면, 한국의 현대인은 왜 라틴 아메리카의 18세기 사람하고 다른가. 이제 사회적으로 어떤 가치들이 이제 있었는가. 이제 이런 식으로 비교 문화 연구를 이제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공부하는 분야에서도 의료와 장애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문화 쪽에서도 어떤 자기 문화, 그러니까 자기가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 문화와 소위 이제 타문화를 공부를 하면서 비교를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좀 객관적인 시각을 갖는데도 좀 용이했던 것 같고요. 이제 발달 장애인의 입장에서 그러면 자문화를 어떻게 보고 그리고 그를 둘러싼 조금 그 적대적인 사회는 이제 어떻게 바라보고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해왔던 공부들이 이제 개인적으로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런 이제 얘기들을 조금 이제 제가 고민해 왔던 것과 이제 같이 맥락을 잡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먼저 저는 부족을 왜 언급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같이 사는 것, 그러니까 부족을 이루어서 사는 것에 있어서 그 근거들에 대해서 같이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진화론적인 시각들을 몇 가지 같이 제공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라는 보잘것없는 동물이 어떻게 지금 현재 지구를 거의 좌지우지하는 그런 종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그 협력이라는 체질을 들여다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외로움이라는 것도 우리는 보통은 정서적으로 접근을 하지만, 그렇게 하기보다는, 거기에도 이제 진화론적인 설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로움, 그러니까 고립되어 있는 사람이 느끼는 감정으로서의 외로움. 그리고 이제, 그러면 그 고립감이 이제 얼마나 낮은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근거로서 진화론적인 얘기들,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저는 이론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이제 옆에 어떤 고립을 극복하고 그리고 자기 부족을 찾아가는 제 아들의 경험을 옆에서 지켜봤거든요. 그래서 타임뱅크를 통해서 그런 자기 부족을 찾아갔던 우리 아들의 얘기를 같이 좀 공유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왜 부족을 이야기하는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은 우리가 문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또 문화적 차이들을 얘기를 할 때 사람들 간의 차이에 많이 주목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애인 연구를 할 때도 장애인은 특정한 어떤 딱 그 경계가 분명한 집단이라는 듯이 그렇게 항목화해서 뭐 각종 통계나 연구들도 그 집단만을 바라보면서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류학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를 누비면서 이제 여기저기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들여다봤는데 우리가 차이점보다는
공통점이 훨씬 많더라.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그 기거하는 그 뭐 지리적 조건과 기후적 조건에 따라서 다소간의 차이는 보이고는 있지만, 우리는 다 집단을 이뤄서 생활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모두 다 의식주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차이들은 있지만은 그 근본적인 틀은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이렇게 쭉 훑어보면 지금은 우리가 뭐 지금 AI 시대다, 뭐 앞으로 큰일 났다, 뭐 이러고는 하지만 사실상 아직까지도 우리는 그 과거에 우리 조상님들이 살아왔던 비슷한 방식으로 어떨 때는 제사도 지내고 어떨 때는 뭐 이렇게 그 서로 뭐 하는 자리에 가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차이들이 많이 부각되기보다 공통점을 좀 찾아가면은 어떨까 이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어 우리가 그 쭉 보편적인 것들에는 그럼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찾아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찾아봤더니 일단 모든 사회들은 다 부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한 사람이 한 개인으로 오롯이 살아가는 그런 문명이나 그런 사회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보편적인 얘기고요. 그리고 제가 학교에서 돌봄 강의를 할 때,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이 약간 움찔하는 게 있는데, 그 무슨 얘기냐면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돌봄이라는 것도 되게 보편적인 거란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돌봄은 특이한 것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런 필요가 있는 사람들한테 해주는 것, 취약한 집단한테 해주는 것, 또는 취약한 사람들이 받는 것, 그리고 이제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아무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왜냐하면 그 시간에 다른 일을 할 수 있거나 소위 이제 우리 현대인이 생각하는 그런 어떤 소위 생산성을 발휘하는 우리 경제의 활동과 이제 딱 이렇게 접속이 되는 그런 활동이 아니기 때문에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아무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 되어버렸지만,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어느 문명이나 시대를 바라보면 다 돌봄은 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저런 어떤 부족 체계 안에서, 가족 체계 안에서, 물론 뭐 가족도 이제 요즘엔 유사 가족도 있지만, 이제 그런 구조 안에서 이제 이루어져 왔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보편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그렇게 질문을 하거든요. 하지만 나라에 따라서 돌봄의 행태나 하는 방식이나 하고 안 하고 이런 것들은 모두 다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하고 저한테 물어본다는 얘기죠. 다르죠. 왜냐하면 돌봄이 어떻게 수행이 되는가는 그 시대적 맥락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항상 우리나라에서도 뭐 돌봄이 그렇게 주변화되어 있지는 않았었겠지만은 현재 시대에서는 그렇죠? 조금은 이렇게 주변적인 것으로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죠. 거기에 많은 요인이 있겠죠. 뭐 어떤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이라든가 뭐 여성들의 뭐 사회적 진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여성들이 수행했던 돌봄이 이제 그 뭔가 이렇게 그 직장하고 이렇게 충돌이 되면서 이제 여자들이 다른 데로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뭐 여기 이게 좋다 나쁘다 이런 걸 떠나서 그런 굉장히 다양한 요인들이 그런 것에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항상 존재해왔고 이런 것 없이는 인류는 살아가지 못한다라는 것을 이제 한번 그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제가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면, 아니, 근데 우리가 배워온 것은 사람은 독립적인 개체고, 요것이 콩기지라 음, 지금 밑에 통에다가 뚜껑이고요. 그리고 어, 요거는 이제 따라 먹. 죄송합니다. 예, 잠깐 쉬었다 갔어요. 예,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뭐, 우리가 상호 의존적인 존재다, 돌봄이 필요하다라고 선생님은 얘기하지만, 실제로 보면 우리가 가르침을 받아온 것은, 인간은 독립적인 개체다. 그리고 자율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독립적으로 살아야 된다. 나 자신에 대한 책임은 내가 져야지. 내가 누군가한테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배워왔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예, 뭐 그런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현대인으로서 배워오는 것들이, 그리고 현대 사회의 어떤 그 사회가 작동하는 방식이 다 개별 개인을 중심으로 돼 있더라라는 거죠. 근데 그것도 나름의 어떤 사상적인 다 계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상적인 계보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사상이 바로 사회의 어떤 현상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은 아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우리의 삶을
그 설계하는 방식들이 거기에 들어가 맞춰진다라는 얘기인데, 예를 들자면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루터 같은 사람은 이제 그 신과 소통을 할 때 그 중간에 매개자들을 다 없앴죠. 예. 뭐 신부를 통해서, 더 권위 있는 신부를 통해서 나는 신하고 대화를 하거나 기도를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나는 바로 구원을 받은 존재이고, 그러니까 개신교 교리에서 바로 나는 신한테 기도를 할 수 있는 개체로서 그런 어떤 스테이터스를 확보를 했었던 것이죠. 예, 데카르트 같은 사람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개체로서 내가 사유하는 것이 나의 존재를 만든다. 그러니까 그전에 물론 우리는 하나 어떤 그 몸이 다른 사람하고 이제 구분이 되는 지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사람, 두 사람을 세우면서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비로소 어떤 자율적인 존재가 되는 것은 내가 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이제 데카르트 같은 사람은 그런 것을 얘기를 했고, 그리고 존 로크 같은 사람은 자율적인 인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것이 정치 체제에 반영이 되도록 굉장히 많은 업적을 남겼어요. 그래서 미국 독립전쟁 때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그야말로 그 자유로움을 중시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게 개별 이 개인은 너무 고유한 존재이고 그 자율성은 보장이 돼야 되고, 이제 그런 사상들이 특히 과거의 위계적인 사회에서 그 개인을 좀 이렇게 지켜주는, 또 평등한 사회를 지향하는 과정에서 나와서 그게 다 나쁘다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죠. 하지만 그런 어떤 위계를 버린다라는 과정에서 집단을 같이 버렸다는 거죠. 그런 어떤 의도되지 않는 결과를 이제 만들었다라는 것이 이제 요즘에 많은 그 정치 철학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여성 정치 철학자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거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돌봄, 그러니까 그런 자율적인 인간을 우리가 상정했을 때 소위 놓치는 부분들, 또는 외면하는 부분들, 인정하지 않는 부분들은 뭐냐? 그렇죠. 이제 남성들이 밖에 나가서 막 열심히 사회활동을 할 수 있게 한 데 있어서 그 옆에서 식사를 챙겨주고 양말을 빨아주고 옷을 다려주는 여자들이 있었고 아기들을 대신 키워주는 여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어쨌든 이제 그런 식으로 자율성은 이제 신화라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제가 부각시켜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왜 이런 걸 많이 배우잖아요.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다. 근데 이렇게 가만히 저 질문을 뜯어 보면은 뭔 얘기지? 그러니까 더불어 살란 얘기야. 그러니까 으쌰으쌰해서 사는 게 좋기 때문에, 즉 도덕적으로 이게 맞는 것인 것 같기 때문에 이게 맞는 얘기냐? 아니면 원리적으로 그냥 뭐 우리가 사람 인자를 써서 이렇게 서로 기대고 산다라는 걸 보듯이 그냥 혼자서는 살아가기 힘들기 때문에 그냥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 그리고 우리는 왜 그럼 서로를 돌보는가? 이제 이런 질문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저는 진화론적으로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는데, 그 유명했던 그 유발 하라리가 썼던 사피엔스 책 여러분들 다 아시죠? 사피엔스에서 이제 되게 재밌게 하라리가 인류사를 이렇게 쫙 훑어 두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쓰는 그 사람 고유의 말이 있어요. 예,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보잘것없는 동물이었다라는 거예요. 형편없는 동물이었다. 특히 이제 이 생태계 안에는 우리보다 강한 포식자들도 있고, 이제 그런데 어떻게 이런 보잘것없는 우리와 같은 것들이 예, 이렇게 지구의 그야말로 생태계를 파괴하고 막 진짜 그 원래 이제 그 가지고 있던 이 재생력을 파괴할 정도로 이렇게 파워풀한 종이 됐느냐라는 거죠. 이제 하라리가 그 질문을 딱 던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이제 세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직립보행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 지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협력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이제 이렇게 설득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이제 차용하는 것이 이제 바로 이제 진화론인데요. 이제 진화론을 얘기를 할 때 보통 거부감을 가지시는 분들이 좀 계시기는 해요. 뭐냐면 이제 소위 그 신앙을 가지셨을 경우에는 이렇게 창조론하고 이제 충돌이 된다라고 해서 아예 듣지를 않으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예, 이게 그 어떤 설득력이 있는지 한번 그냥 그런 것들을 좀 배제하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일단 직립보행을 하는 것이 이제 왜 성립이 됐는가? 우리가 뭐 갑자기 무슨 어떤 슈퍼파워가 생겨서 이렇게 구부리고 다니다가 갑자기 이렇게 쓰게 된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게 직립보행을 하게끔 진화가 됐다라는 건데, 그것은 이제 지능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종으로서, 한 개체로서 이렇게 알면서 지능을 발전시키기 위한, 그러니까 뇌가 큰 소위 후대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그런 자연적인 과정들이 이제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뇌가 크면 이 골반이, 여성의 골반이 커야 됩니다. 근데 그 여성의 골반이 크면 우리가 이렇게 바로 쓸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이것이 자꾸 좁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뇌가 그러면 큰 게 성립되지 않잖아요, 라고 얘기할 수는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뇌가 작게 나올 수 있게 만들어졌다가 나온 다음에 얘가 충분한 양육 과정을 거친 다음에 그렇게 해서 뇌가 점점 커지면서 지능을 얻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비 같은 애니메이션을 보면 사슴이 이렇게 딱 태어나는데 이렇게 하고 나오고 바로 네 다리로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른 고등지능 동물들은 대체적으로 태어나자마자 긴 양육 기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인류가 굉장히 드문 케이스예요. 근데 그 이유는 우리가 좁은 골반과 산도를 가지고 있으면서 아기 머리가 쭉 나올 수 있게끔 하고 우리는 직립보행을 하고 그리고 어, 이 출생한 다음에 머리가 커지면서 지능을 가질 수 있게끔 이제 그렇게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케어 기간, 그리고 그 케어에 들어가는 협력 기간이 더 긴 거예요. 다른 동물들보다. 그래서 돌봄은 다른 동물들도 많이 합니다. 근데 인류가 유독 좀 그런 것이 더 길게 우리의 종의 보존을 위해서 그렇게 프로그래밍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좋든 싫든 간에 내 DNA에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림으로 보여드리자면은 여기 이렇게 직립보행을 하는 여성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직립보행이 보행을 하게 됨으로써 우리는 두 손이 자유로워져서 오히려 도구들도 더 잘 만들게 되고, 그러니까 지능과 직립보행과 이게 같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그 침팬지의 골반을 보면 이렇게 뒤로 이렇게 넓은데 사람의 것은 이렇게 찌그러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를 통과하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아기들이 굉장히 작았어야 했다라는 겁니다. 사범을 믿고 전화 업무에 집중했고 선회라고 손짓했는데 사범이 이해하지 못했다며 책임을 전가하기도 했습니다. 사고 직후 도장 CCTV를 주문대 되면서 무슨 정신이었는지 현지 나갔어야 할 행동을 했다는 이 정보입니다. 반성문을 본 어머니는 이 문드러진다. 예. 얼굴 사용했던 거거든요. 음소거 좀 해주시겠어요? 어떻게 하는 건지 아세요? 반성문을 연락한 사람들이 근데 지금 안 돼서. 예, 음소거 해주세요. 네, 다 들었는데. 얘기 계속할게요. 예. 그래서 이제 고든 척추로 우리는 그 커진 머리를 지탱을 하게 되고 그리고 좁은 골반으로 또 고든 척추를 이렇게 지탱을 하게 되는 그런 신체적 구조를 우리가 갖게끔 진화가 되었다라는 얘기이고요. 그것의 그 동전의 반대면은 뭐냐면 신생아가 태어났을 때 이제 케어를 받고 이제 저렇게 직립보행하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이제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직립보행으로 확보된 지능은 어떻게 생존을 보장하였는가? 거기서도 이제 그 사람이 얘기하기를 이제 포식자들에 대한 패턴들을 사람이 이제 그 지능으로 파악을 하면서 어떻게 대응할 건지에 대한 계획들을 세울 수 있게 됐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생존에 대해서 훨씬 더 지능적으로 이제 뭔가 이제 살아갈 수 있는 방편들을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동물의 세계를 보면은 이렇게 지능적으로 하는 그 무리를 지어 다니는 동물들이
덜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들은 오늘 다 뺐는데, 범고래, 오르카가 그렇고요. 굉장히 똑똑한 동물들이고, 그리고 그 프란스 드 발리라고 하는 되게 재밌는 동물 행태학자가 있는데, 뭐 보노보나 침팬지나 영장류 계열의 그 동물들도 이제 그러합니다. 그리고 그 연체류 동물들 있죠. 뭐 오징어, 문어, 이제 이런 동물들은 또 우리와 또 다른 종류의 지능을 가지고 있긴 한데, 그런 식으로 종의 그 보존을 이렇게 유지할 수 있도록 이제 최적화된 방식들로 이제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화론이 그냥 우리한테만 적용이 되는 체계가 아니고 이제 이 생태계 전반에 그렇게 우리가 적용을 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협력하고는 그러면 무슨 관련이 있는가? 이제 우리가 집단을 지금 보고 부족을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포식자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집권과 협력 체제를 구축하게 된다. 예, 지능이 있고 또 의사소통을 하고 언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가능했던 거죠. 그리고 산모가 아기를 혼자 키울 수 없으니까 이제 산모도 회복하고 아기도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니까 그동안에 누군가가 이들에게 이제 그 식량을 조달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같이 이 부족 체계를 이루어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포식자를 피하고 생존하기 위해서는 부족이 필요했고, 우리가 좋든 싫든 간에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생존해온 그 종이 우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과거를 다 인식을 하지 못하지만은, 왜냐면 저기서 생존하지 못한 종들은 도태됐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 협력 DNA가 지금까지 계속, 예, 재생산됐다라는 것을 한번 이런 방식으로 한번 봐도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제 진화론으로 외로움을 해부하면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사람은 왜 외로움을 느낄 수 있도록 진화했는가? 예, 왜 진화는 소위 좋은 것들만 남기는 그런 논리일 수도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외로움은 그리 바람직한 게 아닌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왜 그래도 굳이 우리가 외로움이라는 것을 느끼는가? 예, 하나의 질문이고, 두 번째는 외로움은 사람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네, 일단 먼저 두 번째 질문부터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예전에는 소위 이 정신적 과정과 신체적 과정이 그 큰 연관성이 없다라는 의료적 관점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구에서 보는 정신과 육체의 어떤 분리, 특히 데카르트 이후에 그 그렇게 분리를 시킨 그런 그 의식 체계들과 이제 사상들이 그런 학문들까지 이제 깊숙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내 몸에서 내가 열이 나는 것과 내 마음에서 내가 느끼고 있는 것은 이제 상관성이 없다라고 학자들이 되게 오랫동안 믿어왔었는데, 가만히 이렇게 연구를 임상적으로 해보니까 데이터는 다르게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의학계에서는 이게 둘 다 너무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외로울 때 나타나는 신체적 증상으로는 일단 혈압이 증가하고 인지 능력이 저하되고 이형 당뇨병과 이제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오고 수명이 단축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살 충동을 느낄 수 있고 알츠하이머병에 걸릴 수 있고 백혈병 등과도 이제 연관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 비베크 무르티라고 하는 그 미 연방 정부의 의무 총검이요, 서전 제너럴이라고 해서 이제 그 연방 정부에서 보건을 다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외로움은 심혈관계 질환과 치매, 뇌졸중, 우울증, 불안과 큰 상관성이 있다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외로움은 뭔가 이 보건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좀 심각하게 들여다봐야 될 병. 그냥, 우울증 환자한테만 가끔씩 일어나는 증상이야. 이게 아니고, 독거노인? 그 사람 신체적으로 건강하면 혼자 있어도 돼. 괜찮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라는 차원에서 이런 발표를 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 호클리하고 카치오포라는 사람의 연구를 최근에 알게 돼서 막 유레카를 불렀어요. 뭐냐면, 되게 제가 봤을 때는 설득력 있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외로움이라는 것은 단지 우리가 느끼는 고립에서 오는 정서적인 반응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DNA가 아까 그 수렵 채집인 DNA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아직까지는 그 언젠가는 변하겠죠, 조금씩. 예, 그렇지만 아직은 우리가 그런 DNA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좌식 생활을 하면서 당뇨병에 걸리고 이제 그 고혈압도 걸리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다 막 산들을 뛰어다녔을 사람들이 앉아 있으니까 뭐 비만도 생기고 성인병도 생기는 거거든요. 그거는 계속 의학계에서 해왔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울증도 또는 외로움도 뭔가 우리한테 그런 어떤 신호를 보낼 수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진화된 것하고 코드가 안 맞았기 때문에 이런 게 우리한테도 올 수 있다고 이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고 하니 우리가 워낙 사회적인 관계를 맺도록 그렇게 진화가 된 동물이기 때문에 사회적 관계가 없고 내가 고립이 오래되면은 그 고립에서 오는 외로움은 뭐냐면 그냥 나한테 오는 어떤 마음의 상태의 변화가 아니라 나한테 너 사회적 관계 맺어야 돼. 아니면 네 생존이 위협돼. 위협당해. 라는 신호를 주는 거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과거에는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그러면 종은 보전이 안 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배고플 때 배고파라는 신호가 뇌에서 오는 것은 먹지 않으면 내가 그 영양소를 섭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신체적으로 되게 안 좋을 수 있다라는 것을 내 몸이 생물학적으로 그냥 자동적으로 나한테 그 신호를 보내는 것처럼 외로움도 내가 고립이 돼 있고 사회적 관계가 없을 때 너 관계 맺어야 돼. 아니면 너 죽을 수도 있어. 하는 그런 신호라는 것을 이제 이 두 사람이 연구해서 그렇게 밝혔더라고요. 그것을 어떻게 밝혔냐면 이제 뇌 과학을 하는 사람들인데 다 이거 붙이고 다 측정하고 임상적으로 다 했다고 이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게 굉장히 흥미로웠던 그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이제 그런 그 신호를 그러면 보낼 때, 관계를 맺으라고 신호를 보낼 때, 그 신호가 그러면 어떻게 오느냐. 예, 그냥, 정서적으로 나는 슬퍼, 외로워, 고독해, 이게 아니고, 불안과, 두려움이 동반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렇겠죠. 왜냐면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거랑 이게 연관이 원초적으로 돼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막 가슴이 뛰고, 어떡하지? 그리고 막 무섭고, 이제 이런 것들하고 이제 같이 이게 나온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실패하잖아요. 실패하면 그것이 계속 가중이 된답니다. 왜냐하면 성공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뚫고 나가는데 더 많은 힘이 이제 드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악순환이 될 수도 있다라고 그 사람들은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공동체라는 것은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당위론적인 구호나 그냥 우리가 그렇게 하니까 그냥 좋더라. 또는 윤리적으로 우리는 서로에 대한 책임이 있어. 어떤 그 인본주의적인 그런 사상에 의해서 그런 계몽주의적인 사상에 의해서 하는 얘기도 다 좋죠. 그게 나쁘다라는 것 아닙니다. 그런 거 되게 살아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걸 떠나서 원초적으로 우리가 이제 사람으로서 가지고 있는 이 조건, 그 종으로서 갖고 있는 조건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이 호클리하고 이 카치오포도 아까 유발 하라리 얘기가 아니라 이런 사람들의 연구 결과를 끌어모아서 이제 한 얘기인데, 다시 얘기를 합니다. 의사소통을 하며 협력을 하였고, 연대를 해서 포식자를 이길 수 있었다. 그러니까, 연대를 하지 못했을 때, 반대로, 그러니까, 연대를 하지 못했을 때는, 예, 우리 깊은 무의식에는 생존에 대한 어떤 위협감들이 이제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책도 있더라고요. 알베티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외로움은 서구의 19세기 이후에 등장한 개념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농경사회에서는, 아직 사망률도 되게 높았지만은 출산율도 되게 높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어떤 아일랜드의 시골의 농가에서 태어났다라고 이제 상정을 해보자라는 거죠. 그러면 그들도 카톨릭이니까 산화제한 같은 거 이제 별로 하려는 의지 없고, 그러면 내 형제가 14명이라는 거죠. 14명이서
그냥 방 한 칸짜리 농가에서 살면은 그 사람이 좋든 싫든 협력 체제가 아니고서는 그 안에서 생존이 가능했을까요? 생존이 불가능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너무 이 사람들 사이에 이렇게 살아가야만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많이 또 반대급부로 혼자 있기를 원했을 거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그 소로우의 뭐 월든 같은 거를 보면 고독한 게 굉장히 이렇게 고상한 것인 것처럼 이제 그 사람의 에세이에는 그게 아마 10세기쯤에 나온 그 미국의 에세이인데 시골에 가서 전원 생활에서 혼자 이렇게 막 살아가는 것이 엄청나게 막 그 고결한 것처럼 이제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거를 누릴 수 없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예. 고립되어 있는 적이 거의 없고, 막, 옆에는 내 형제, 자매, 막 사촌들, 잔소리하는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이제 참견하는 마을 사람들 있으니까 당연히 혼자 있고 싶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런 과정들을 쭉 이렇게 그 역사적으로, 그 사료를 모아가지고 정리를 하면서 외로움이라는 것은 대단히 현대적인 개념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개인주의와 더불어서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 이제 자아인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발달장애인 쪽으로 한번 그 얘기를 좀 전환을 시켜볼까 합니다. 자폐인은 그래서 이제 보통 그 자폐라는 말도 번역된 말이지만 왜 자기 스스로한테 갇혀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것을 이제 규정을 하는 데 있어서 그 DSM, 그 미국의 그 정신의학의 질병들을 그 규정하는 매뉴얼에서는 그 가장 큰 특징을 사회성 결여, 그리고 사회적 관계 맺기의 어려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기능이든 저기능이든 뭐 경증이든 중증이든 간에 이제 그런 공통적인 증상으로 이렇게 묶여진 질병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폐인은 자기가 기술도 부족한데 그 부족함 때문에 사회에서 계속 거부를 당하죠. 계속 거부를 당해서 그 집단의 일부가 되기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립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고 그것이 일상화됐을 때, 즉 성인기까지 이제 그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됐을 때는 뭔가 그냥 그게 자기 삶의 디폴트가 이제 되어버리는 그 안에 이제 조금 그 고착화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자연스러운 상태일까요? 그 사람한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왜냐면, 그도, 자폐인도, 뭐, 그 스펙트럼 장애라는 것을 진단받아서, 이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과 이제 살아가야 하는 특징을 가지고는 있지만, 자폐인이기 이전에 인류라는 종, 아까 유발 하라리가 말했던 보잘것없는 소위 우리 협력을 하지 않고 혼자 살면은 그냥 픽포식자한테 그냥 당하고 그 생존이 위협받는 종인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딱 생각이 났어요. 아, 굉장히 생존에 위협을 받는, 그럼 우리는 그냥 사회에서 너무 무시한다. 분노가 생길 때도 있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잖아요. 근데 전 이게 딱 아니다. 진짜로 이들의 생존이 지금 걸려있는 문제다라면서 깔끔하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들은 자폐인이기 이전에 인류에 속하는 사람이고 그의 DNA에도 같이 집단의 일원으로서 활동을 하고 살아가야 하는 그런 본능들이 무의식적으로 분명히 존재하는데 근데 현대 사회에서는 그거를 다 컷 해놓은 상태라는 거죠. 그러면 그리고 이제 고립돼서 보호자랑 그냥 단둘이 있거나 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는데 그거는 보호자한테도 당연히 안 좋고 이제 본인들한테도 안 좋고 최근에 제가 일본에서 그 출판된 가족의 무게라는 책을 보면서 참 뭐랄까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동반 자살, 우리가 이제 타살 후 살해라고 하는 이제 그런 가족의 일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사건들을 모은 건데요. 그래서 치매 어르신이나 아니면 발달장애인에 대한 가족의 이제 그런 사건들을 모은 건데 이제 그런 것들이 왜 일어나는가를 들여다보는 거죠.
근데 그 중에 이제 공통점이 이제 고립입니다. 그것은 당사자들한테도 너무 안 좋고, 그 보호자들한테도 너무 안 좋은 이제 그런 그야말로 생명을 위협하는 이제 일이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뉴로타입이라는 책은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실버만이 이제 그쪽 이제 발달 장애인들의 커뮤니티를 이제 많이 이렇게 취재를 하면서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이제 그 아스퍼거 청소년들이었던 것 같은데 아스퍼거 청소년 캠프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례를 듣는데 저는 이제 그 아스퍼거 캠프에 대한 게 이제 딱 눈에 들어왔었는데 이제 무슨 내용이 눈에 들어왔었냐면 이 친구들은 사회성 기술도 별로 없어서 그렇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상호작용을 별로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또 힘들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아하더라라는 거죠. 특별히 무슨 얘기를 하거나, 전화를 보면서 이렇게 재밌어 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약간 그 제한된 공간에 그 시간에 같이 모여 있는 것에서 굉장한 편안함을 느끼고, 안도감을 느끼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는 같이 대화도 해야 되고, 유대 관계도 맺어야 되고, 이런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부족의 일원이 된다라는 것은, 그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잣대로 생각할 필요는 없고, 같이 있기만 해도 그들은 너무 좋아하더라.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강조했던 게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에 대한 이해가 된 거죠. 왜냐면 그게 우리 DNA에 있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이제 했던 발달장애인 일과 삶, 실태 조사를 들여다보면은 우리의 그 현실하고는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이 같이 어울리는 친구가 있는지 이렇게 물어보면은 같이 어울리는 친구가 없다라고 대답하는 그 발달장애인들이 이제 굉장히 많고요. 보면은 지적장애인 같은 경우는 한 60%, 자폐성 장애인은 72%로 나옵니다. 그러면 일상생활을 주로 누가 도와주나요? 라는 질문에서는 이제 부모가 많이 도와준다로 나오고 있는데, 예, 자폐성 장애인 같은 경우는 91.7%, 굉장히 높게 나오죠. 이것은 1년 동안 했던 활동과 참여 경험은 묻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는 영화관, 그 여행 이런 것들 몇 개 있는데 그 밑으로 가면 이제 사람들이 집단을 이루어서 하는 활동들이 많거든요. 동호회 활동, 없음, 예, 자폐성장애인 94.9%, 지적장애인 96.3%, 자주 모임 참여, 자폐성장애인은 예, 95.8%, 예, 그 지적장애인도 비슷하게 나오고 종교 활동도 이제 참여율이 70%대로 좀 낮고요. 봉사 활동도 굉장히 낮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집단적인 활동을 별로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냥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이런 거죠. 저는 이런 걸 공부를 하는 사람인데, 제가 이론적으로는 다 알아요. 근데 이제 우리 아들을 키우면서 우리 아들이 그 사회성이 조금 결여가 되었지만, 이제 어른하고는 대화도 잘 되고, 어른하고는 상호작용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어렸을 때 불특정한 발달장애 이런 진단을 한 4살 때 받았었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이제 다 뭐지? 약간 좀 이런 의문이 드는 정도의 이제 청년이거든요, 지금은. 근데 예, 뭔가 이런 자폐에 대한 공부도 제가 이제 해보면서 그다음에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것도 제가 좀 그때는 이렇게 구체적이진 않았지만 예, 좀 들여다보면서 얘도 당연히 내가 부족을 만들어줘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생각을 했죠. 예, 진단을 받았을 때부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그 애가 그 초등학교를 들어가기 전까지 가능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제가 공동육아를 했기 때문에 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공동육아를 하는 우리 그 회원들하고 이런 공부를 같이 하면서 왜 이렇게 이런 장애의 어떤 특징들이 나타나는가 그러면 같이 아이들을 키우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같이 공유를 하면서 이제 나름 애한테 좀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었지만은 초등학교 들어가니까 그게 안 되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친구를 만들어주고 싶고 뭔가를 같이 하는 그 집단을 만들어주고 싶고 소위의 부족을 이렇게 막 어떻게 조력해서 하려고 하더라도 제 의지만을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아,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많은 좌절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동안에는 이 친구는 굉장히 많이 이제 외로워진 거죠. 그래서 제가 얘는 그냥 집에서 보면은 그냥 너무나도 평범한 아이였어요. 우리랑 대화 잘 되고 자기 취미 활동들 하고 있고 뭐 공부도 지가 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공부도 좀 하고 제가 일을 하니까 집안일도 저렇게 잘 도와주는 그런 아이였는데 학교에 가면은 아이들이 기가 막히게 이 상대방의 약점을 알아냅니다. 그러면 뭐 왕따를 시키고 공격을 하고 그게 한 2학년 때부터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 아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갑자기 그렇게 된 것을 이해를 못 하는 거죠. 왜 그렇게 됐는지를 이해를 못 하는데 자기는 같이 놀고 싶은데 아무도 놀아주지도 않고 그다음에 그 가장 마음 아파했던 그 놀림 말들이 너무 병신 같아. 아이, 장애인 새끼. 뭐 이제 이런 굉장히 상처를 주는 말들 있지 않습니까? 정말 잘못된 거고, 이런 것들은 사회적으로 다 시정이 돼야 되는데, 지금 어쨌든 그러면서 저한테 동생을 낳아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이제 한 3살, 4살 될 때까지 말을 못했던 애라, 동생을 낳아달라고 말을 저한테 간곡하게 하는데, 동생 안 낳아줄 수 있습니까? 동생 낳아줘야죠. 그래서 제가 저렇게 이제 임신을 하고 있는데 근데 제가 웃자고 저 사진을 보여드리는 것은 아니고 그 뒤에 보시면 펀치배그가 이제 살짝 보이실 거예요. 저거를 보여드리려고 사실 저 사진을 갖고 왔어요. 저기 있는 사진이 저것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2학년 때부터 왕따를 당하면서 친구가 이제 없는 거죠. 얘가 이제 분노감이 굉장히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쟤네들 다 혼내주고 싶어. 그러면서 이제 저는 그 폭력성 같은 게 이제 그렇게 엉뚱한 대로 튈까 봐 저걸로라도 그러면 네가 해소를 해라 하면서 이제 사줬던 게 저 펀치백입니다. 그래서 저런 식으로 이제 해소를 할 수 있도록 조금 도와주려고 했었는데 그거 갖고만도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럴 때 우리가 사회성 치료도 다니고 그때 그 소그룹에서 만났던 친구들은 있기는 있지만 학교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는데 그 가운데 이제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이는 그때 워낙 삼국지 이런 거를 좋아하고 그거를 지금도 그냥 줄줄 읊을 수 있는 아이예요. 자기의 그 취미가 그쪽으로 꽂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계속 내가 힘이 있어야겠다. 내가 힘으로 이 못된 애들을 눌러야겠다. 이제 이런 놀이도 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게 이제 저와 저희 아빠 같이 이렇게 어떤 평등 지향의 문화적 통합 이런 거를 가르치고 배운 사람들하고는 이게 참 안 맞는데 마음으로는 이해는 되지만 어떻게 이거를 다른 갈래로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어떤 또래 지지 집단이 하나도 없는데 부모로부터는 자기가 사랑을 받는다는 건 알지만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뭐 취미 정도로 해주고 우리가 이렇게 좀 뭐 이렇게 막을 수 있는 데까지는 막아보고 보호를 해주자라고 했지만은 중학교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더 심해지죠. 더 심해져서 이제 그때는 제가 학폭을 한 1년 반 동안 계속 얼마나 많이 다녔는지 모릅니다. 막 엄청나게 또 많이 준비해 가서 그 사람들 다 교육시키려고, 예, 읽기도 하고 그랬는데, 경찰서도 갔었어요. 애들을 고소해야 되겠더라고요. 왜냐면 하는 일들이 너무 잔인하니까. 여러 명이서 한 명을 이렇게 때리거나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냥 완전히 그냥 밟아버리더라고요. 화장실 같은 데서. 모여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하면서 되게 좌절을 느끼고, 근데 이제 본인은 분노가 차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때는 제가, 그만두거나, 제가 있는 기관에서 연수를 보내주면 잠깐 해외로 가자. 그러면 고등학교 때는 아이들이 조금 더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니까 그때 돌아오면 되겠지 하면서 데리고 나갔었는데 그때 이제 미국에서는 그 아이가 굉장히 편안하게 생활을 잘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다양성이나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그 이해들이 학교에서 좀 있었기 때문에 좀 같이 뭐 상호작용하는 친구들도 덜어 있었고 그래서 비교적 좀 잘 지내다 이제 왔어요. 근데 한국에 오면 입시 지옥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그 안에서 이제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근데 그 기나긴 과정 안에서 얘가 친구가 하나도 없는데, 이제 저희 선배 언니가 이제 그 아들이 이제 발달장애인인데, 같이 애들 그 장애인 체육 같은 거를 시켜보면 어떻겠느냐 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몇 년 동안 이렇게 둘이서 만났어요. 그래서 친해졌어요. 그래서 그때 그 아이가 이 자기보다 한 살 많은 형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얘기들을 이렇게 들어보면 제가 봤을 때는 딱히 그렇게 친한 것 같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자기의 의형제고 지금까지도 자기의 제일 친한 형이라고 우리 아이는 이 형을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있었던 첫 친구였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첫 또래 친구였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너무 고마운 일이죠. 네, 그래서 이제 자화상 같은 걸 그릴 때도 얼굴이 이렇게 일그러져 있었고요. 본인이 굉장히 불행한 그런 아이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면 이제 어떤 부모님들은 뭐 대화도 되고 이제 아이가 뭐 평균 지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도 되게 좋은 처지잖아요 라고 얘기를 해서 아니요 뭐 그런 면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예, 그 고립감에서 오는 그 당사자의 좌절은 저는 그렇게 이 친구나 저 친구는 크게 다르지 않았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언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우리 자폐인 그 성인분들도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그 고립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저는 상당히 클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 것들이 이제 사실은 뭐그 스펙트럼에 따라서 그렇게 큰 차이가 이제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다가 이 코로나 때 이제 이게 폭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가 마침 이 친구의 20대 초반, 뭔가 자기가 지금까지 느껴왔던 좌절감들이 폭발하는 시기, 보통은, 듣고 보니까 대이병이라는 게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애들이 이제 그동안에 이제 억눌러 왔던 것들이 이제 폭발해서 뭐 다 휴학하고 뭐 다 집을 나가거나 뭐 엄마한테 이제 그냥 우리는 따로 살자 얘기하고 하는 거라고 그런 게 있다라고 하는데 이제 한꺼번에 이게 이제 옵니다. 이렇게 코로나가 가지고 온 불안 요소가 되게 또 컸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립이 더 심해지는 거죠. 그전엔 그래도 어디 가서 다른 사람들한테 둘러싸여서 같이 수업이라도 들었는데, 근데 그것도 이제 못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는 다른 사람들은 그래도 친구들을 뭐 줌으로라도 만나고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친구들하고 줌으로 만났습니다. 그때 만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자기는 찾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네, 그러니까 이제 역시 나는 루저인가 봐. 그런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확인되었다라는 그 비애. 그래서 자존감은 자꾸 낮아지고 절망하고 자포자기하면서 동네에 이제 이상한 저렇게 입고 다니면서 동네를 휘젓고 지나가는 그 애들한테 해코지를 하거나 강아지가 자기한테 짖으면 강아지한테 침을 뱉거나 이제 이런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동네도 떠나서 산에 들어가야 되는가를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했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그래도 표현이 됐으니까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거지. 그 본인이 가지고 있는 분노와 좌절이 얼마나 심한 건지를 그때 이제 확인을 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그거를 이제 본인도 다스릴 일이 없고 저도 옆에서 딱히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없었던 것이죠. 예, 그리고 제일 마음이 아팠던 거는, 원래 옛날에도 그랬지만 그렇게 좌절을 하면 얘는 자해를 하는 아이였거든요. 그래서 온 몸에 안 보신 분들은 몰라요. 진짜 이게 흉터들이 이제 아직까지 남아 있는데, 예. 부모로서는 말도 못하죠. 근데 이제 본인도 알아요. 지나고 나면은 자기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순간에는 그걸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내일은 더 괜찮을 수 있어라고 저는 얘기를 하지만 본인은 자기 경험은 내일이 더 나아지지 않았었는. 그러니까 엄마가 거짓말을 한다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왜 본인은 어쨌든 희망을 가질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 굉장히 좀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짜잔하고 네, 타임뱅크의 손수락 대표님을 제가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가 이제 돌봄 관련해서 뭐를 이제 논의를 하다가 제가 저 지금 아들이 있는데 참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내가 너무 난감하고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아유, 뭘 할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한번 만나보자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타임뱅크에서 나오는 나의 자산 목록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한번 작성을 해보자,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고 이제 이렇게 만남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진짜 이런 그때 나눴던 대화를 제가 그대로 거의 따온 겁니다. 보시곤 아유 하실 수 있는 일이 많네 막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얘는 지금까지 뭐 아무 데서도 뭐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지 못했었는데 내가 이런 걸 할 수 있다고 누구한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뭐 이렇게 된 거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막 든든하다 얘기를 하니까 이제 이 친구는 부모가 아닌 그리고 친인척이 아닌 어느 누구로부터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를 한번 처음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에드가 칸 박사님이 쓰신 이제 쓸모없는 사람은 없다라는 책을 보면서 굉장히 큰 감명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전에 저도 이제 그런 비슷한 것들을 좀, 네가 할 일 없으면 봉사활동이라도 하자. 그래서 안산에 있는 장애인 복지관 끌고 가서 우리가 접시 닦는 것도 했고 했는데 그게 지속화되지 않고 뭔가 이제 커뮤니티 안으로 못 들어가니까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엄마의 잔소리가 돼버렸던 건데 이제 이런 형식으로 진행이 되니까 한번 이렇게 해볼까라는 이렇게 마음이 동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타임뱅크 활동을 시작을 하는데, 저 왼쪽에 있는 사진이 뇌전증을 가지고 있는 8살 차이 나는 동생이에요. 근데 이 친구는 뇌전증이 너무 심하게 이제 발작이 오기 때문에 엄마하고 홈스쿨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립이 되어 있겠어요. 그쵸? 근데, 그런 분이 있다라고 해서, 근데 이제 원준 씨가 조립 퍼즐, 종이접기 이런 거를 너무 잘하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아들 같은 경우에는 프라모델 이런 것도 좋아하고 레고를 좋아해서 그러면 둘이 어떤 접점이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셔서 이제 타임뱅크에서 손설학 대표님이 한번 가보라고 우리 아이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몇 번 가서 이제 하더라고요. 동생 나이니까 또 되게 이제 자기도 마음이 짠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음, 원준 씨 집이랑 저희 집이 5선 끝에서 끝입니다. 타고 가면 1시간 반 좀 넘어요. 근데 그때 이제 여름에 시작을 했었나? 여름이었는지 언제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하다가 여름이 되는데 제가 아이고 쟤 또 이제 힘들어서 안 간다고 얘기를 하면 어떡하지 하고 제가 마음을 조마조마조마 했었거든요. 근데 한 번도 더워서 힘들다, 나 안 간다라는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계속 원준 씨를 만나러 지속적으로 가면서 그리고 갔다 올 때마다 애가 생각이 굉장히 깊어져요. 엄마, 내가 엄마한테 그동안에 너무 함부로 했는데 어머니들이 굉장히 힘든 일을 하시더라. 그래서 원준 씨 어머니도 그렇고 엄마한테 내가 너무 고맙다. 이런 얘기를 제가 아들한테 감사하다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때. 거의 처음으로. 그래서 제가 이게 이런 활동을 하니까 세상을 조금 더 알게 되고 눈을 뜨게 되고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도 생각을 한번 하게 되는구나를 알게 됐고요. 오른쪽 사진은 이제 저희 동남 서울 장애인복지관에서 타임뱅크 활동이 시작이 되면서 했던 축구 모임인데, 처음에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주말에 거기를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도 한 1년 정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직도 이 사진을 보면 되게 감동인 게, 옆에 있는 정주 씨가 이렇게 팔짱을 끼고 있어요, 우리 아들한테. 단 한 번도 부모가 아닌 사람이 또는 친인척이 아닌 사람이 우리 아이한테 손을 잡거나 팔짱을 끼거나 했던 일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되게 감동을 했고, 근데 이것도 사실은 뭐냐면 여러 사람들하고 축구를 하고 또 발달장애인 다른 분들하고 소통이 잘 안 되고 이제 어머니들도 오시고 하니까 얘로서는 굉장히 도전적인 일이었어요. 뭐냐면 축구를 같이 해야 되는데,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잘 안 되면 자기가 뭐를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이분도 말을 안 듣고 저분도 말을 안 듣고 또는 이분들끼리 싸우면 막 복잡해지잖아요.
그래서 뭐 갔다 오면 막 이렇게 막 쓰러지고 막 너무 힘들어하기도 하고 계속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1년을 하고 그냥 그만두기는 했어요. 그래서 뭐, 아이, 그래. 모든 것들이 다 지속적일 수는 없다. 이제 그런 것도 저도 하나 교훈을 얻었고, 본인도 교훈을 얻은 거죠. 그래도 그 경험은 저도 그렇고 아이한테도 그렇고 굉장히 좋은 그런 것으로 이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지금 살이 빠져가지고 타임뱅크 하면서 아까 저 대표님 만났을 때 굉장히 살이 많이 쪄 있었어요. 뭐 약의 부작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은 분노를 폭식 같은 걸로 이제 많이 해소하고 그리고 술도 그때 많이 먹었어요. 먹지 말자. 너한테 안 좋다 해도 그것밖에 없는 거야.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줄이고 끊고 해서 살이 그냥 쫙쫙 빠지더라고요. 본인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자존감이 더 올라갔죠. 네, 그리고 그 타임뱅크하고 리미트에서 같이 하는 연극 활동도 하면서 굉장히 즐거워했고요. 그래서 표정이 되게 밝아졌고, 음, 그리고 이제 자기 성찰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저희 아이가 글을 되게 잘 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자기가 정리하면서 자기 페북에도 올리고 이제 그랬던 거죠. 그래서 건달이었다. 근데 이제 그렇죠. 저희 집에 막 난폭하게 막 이렇게 하면서 제가 한 번은 동생 때문에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겁을 주려고 한 번 제가 경찰을 부른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어쨌든 그런 행패도 자기가 부렸지만은 내 재능과 가치를 펼칠 수 있게 국가와 사회와 활동가 분들이 도와주셨다. 이에 나는 괘씸하여 무궁충정 정충 불구가 매장한다. 이게 굉장히 전형적인 저희 아이의 대화체입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얼마나 애들이 재수없어 했겠어요. 그렇죠? 받아들이지 못하죠. 근데 이제 어른들은 제가 저런 특징이 있나 보다. 그렇죠? 이게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기의 커뮤니티, 자기를 이해해주는 커뮤니티를 찾아가는 이런 과정들이 되게 소중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면서 그 손수락 대표님이 멘토 역할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이런 그 생각의 변화들이 있을 때마다 다 보고를 열심히 해드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근성이 커졌다. 그래서 건승의 근성을 키우겠다. 이 말도 되게 재밌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조금만 격려를 해주면 이제 얘는 이제 굉장히 많이 앞으로 나가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 취직을 하는 데 있어서도 되게 저도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이런 자세들이. 그 전 상태로 취직을 했으면 저는 잘 못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유연성을 주기에 정말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게 그 타임뱅크에서 대표님께서 만들어주신 관계망 지도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만났을 때 이제 관계망이 굉장히 이제 점들이 적다라는 걸 우리가 육안으로만 봐도 이게 보이잖아요. 근데 22년에 가서는 그게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됐고요. 여러 종류의 그 커뮤니티들의 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본 거죠. 예, 그리고 급기야 타임뱅크에서 주시는 그 시간 MVP상을 타게 됩니다. 대표님께서 저렇게 상장을 준비를 해주셔서 이런 그 표창과 이런 것에 너무 굶주려 있던 저희 아들이 너무나도 행복해했던 날인데요. 저는 그 꽃다발도 너무 의미심장한데 아까 보여드렸던 원준 씨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친구가 그 종이접기를 굉장히 잘합니다. 그런데 이제 상태가 조금 좋아져서 타임뱅크 하우스에 와서 거기 계시는 어르신 그 분들께 이 종이접기를 같이 가르쳐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저렇게 꽃다발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원준 씨도 타임뱅크 활동을 통해서 집 밖으로 좀 나가보기도 하고, 어른들한테 이제, 원준 씨는 그렇게 말수가 많지는 않아요. 근데 나와서 이런 걸 가르치고, 사실은 제가 그분의 어머니였으면 정말 너무나도 기뻤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옆에서 제가 보니까 기뻐하시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예, 왜 안 그랬겠어요? 얼마나 두 분이서 답답했겠어요. 그 안에서, 그렇죠? 근데 나와서 이렇게 활동을 하니까 여러 가지로 너무 좋았던 그 기억이 있고, 진짜로 얘가 이제 20대 중반으로 들어서면서 그전에 진짜 자존심만 있고 자존감이 없던 아이에서 자존심은 뒤로 하고 자존감을 키워나가는 사람으로 성장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발달장애인도
발달 장애인이기 앞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과도 이제 똑같이 부족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고립은 자연스러운 상태는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상태가 아니고 질병과 불안, 분노를 자아낸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왜 발달 장애인들이 그 조로 현상이 있고 또 일찍 사망한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그런 앵사이티하고 이 스트레스에서 오는 그런 것들이 이제 전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의사는 아니고 연구는 아직 안 해봤지만 상관성이 클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분노가 채널링이 되지 못해서 그 같이 있는 그 보호자가 너무나도 고통을 받는 것들이 그 일본의 그 가족의 무게라는 책에서 잘 나오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왜 그 당사자의 문제로 자꾸 이제 환원을 시켜버리잖아요. 그것 굉장히 잘못된 접근이죠. 예, 그 고립에서 오는 문제이고 이제 그런 시각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개인의 문제가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경험을 만들어 나가는 관계, 그리고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경험의 축적이 너무 중요하고요. 안전하고 친절한 한 분, 그리고 한 기관의 이 놀라운 영향에 대해서 우리가 과소평가를 하면 안 되고, 이 인경역 그 안에 들어가면서 이제 제가 이렇게 쭉 지켜보니까 본인이 받은 것도 너무 많지만, 본인이 그래서 더 해야 된다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순환이 자꾸 이루어지니까 너무 좋은 그 방식인 것 같고, 그 다음에는 경계가 모호해져요. 별로 중요해지지 않습니다. 나한테 타임머니가 적립이 된 건지, 저분한테 타임머니가 적립된 건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족 안에서 자신의 가치와 정체성과 위치를 확인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그런 경험을 만들어 줄 수 있는 틀, 기반, 기회,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옆에서 이렇게 만들어 줄 필요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친절의 관계망 안에서 호혜적인 마인드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면 좋고, 그리고 아까 제가 되게 장밋빛 인생을 보여드린 것 같지만 장밋빛 인생 아닙니다. 지금 우리 아이는 지금 그 무직 상태가 좀 지속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좀 좌절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봉사활동도 이제 간헐적으로 다니다 보니까 약간씩 그럴 때마다 위축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 타임뱅크 관계망 안에서 무엇이 있어가지고 이제 다녀오면은 또 이렇게 막 약간 이렇게 활력을 받고 오는 걸 제가 느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어제 저녁에도 뭐가 있어가지고 다녀왔는데 바로 이제 그게 느껴져서 되게 이제 좋았고, 그래서 좀 우리가 실패에 대해서 너무 좌절을 빨리 하지 말고 좀 기다려줘야 되는 것도 필요하고, 본인도 그런 인내심을 기를 수 있으면 좋겠죠. 그리고 아까 그 뉴로트라이브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언어적 정서적 교감이 없어도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가치만 있어도 된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복지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보면 다 무슨 성과, 그래서 어떤 그런 그 프로그램을 의 결과를 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우리가 치중을 하잖아요. 근데 그냥 모이게만 해도, 그래서 뭐 자조모임도 요즘엔 다시 주목받고 이런 건 너무 좋은 건데, 그냥 서로의 존재를 확인만 해도 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여겨지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아까 그 집단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때 그 누락한 부분이 하나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